아침 6시. 슈퍼문을 열기 전 저는 늘 하던 대로 우편물을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몇 장의 광고지와 함께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뭐지? 우리 은행에서 무슨 일로? 봉투를 뜯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길한 예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금 상환 독촉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무슨 대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황급히 그걸 주워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이길 바라며 1억 5천만 원, 연체 일수 60일, 법적 조치 예고. 이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파트 1층 우편함 앞 복도에 새벽 출근길 주민이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막 세수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뭐야, 이게 1억 5천, 여보, 이게 대체 무슨?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도 몰라요. 나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그럼 이게 뭐야? 당신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은행에 전화부터 해야 했습니다. 뭔가 착오일 거라고, 실수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네, 고객센터입니다. 저기요. 방금 대출 독촉장을 받았는데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정보를 말했습니다.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작년 6월 15일에 본인 명의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셨네요.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작년 2월에 저는 은행에 간 적도 없어요. 이건 분명 사기예요. 누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저희 은행 지점에도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면 되나요? 네, 신분증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같이 가요. 지금 당장. 저희 부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슈퍼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까지 30분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창구로 갔습니다. 저 대출건으로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떤 문제이신가요? 제 명의로 1억 5천만 원 대출이 되어 있다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서류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출력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신청인 이름, 박정숙. 제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도장이. 네, 인감 확인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는 사람. 회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 저 사람이 저예요? 네, 신분증도 제시하셨고요. 저는 화면에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체격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 회색 후드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후드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민수 생일 선물로 사줬던 옷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잠깐만요. 저 사람. 옆에서 남편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우리 민수가? 저기, 혹시 이 영상 더 자세히 볼 수 있나요? 네, 잠깐만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모자 아래로 살짝 보이는 귀. 그 귀에 걸린 검은색 이어폰. 민수가 항상 끼고 다니는 그 이어폰. 저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집에 가자. 일단 가서. 저희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설마 민수가.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해줘. 급한 일이야.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엄마한테 전화해.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제 서랍을 열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보관해 두던 서랍.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없어. 그리고 이것도. 남편이 다른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두던 곳. 그것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정말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한 어머니로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빚더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지혜가 보이실 거예요. 구독 한 번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거예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리는 삶이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건네고 동네 어르신들께는 물건값을 깎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를 잘 키우는 것. 민수는 저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타오면 제일 먼저 저희에게 달려와 자랑하던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도 중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슈퍼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민수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민수는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큰 뜻을 품고 있구나 싶어서였습니다. 학원비며 과외비며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지방의 한 사립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학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저희는 대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크고 있구나 싶어서였습니다. 민수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저희는 기꺼이 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것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터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내려오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고 서울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부모보다 친구들이 더 좋은 나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 있니? 어디 아프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과제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서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틀 푹 자고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요. 학원비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취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스펙 쌓으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대요. 저는 흔쾌히 1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구나.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떨 때는 보름에 한 번씩 돈을 달라고 연락하기 시작한 것이 엄마, 토익 학원비가 좀 비싸요. 엄마, 컴퓨터 자격증 따려면 교재비가 필요해요. 엄마, 면접 준비하려고 양복 사야 해요. 저는 매번 보내주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많을 때는 200만 원까지도 보냈습니다. 남편은 조금 걱정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돈을 너무 자주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아들이 준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도와줍시다.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슈퍼 수입에서 최대한 아껴가며 민수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저희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도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저희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구나. 이제 취업해서 멋진 직장인이 되겠지. 그런데 민수는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준비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엄마, 요즘 취업이 진짜 어려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민수는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민수는 계속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면접 볼 때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의심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도 우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해볼 거예요. 요즘 온라인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잘하면 대박 날 수도 있대요.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인데요. 초기 자본금이 좀 필요해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남편과 저는 동시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그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민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동안 받은 거 다 갚을게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지만 3천만 원 정도면 아들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저희를 꼭 껴안으며 고맙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민수에게 3천만 원을 준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가끔 전화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까요?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생각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야, 우리가 이미 3천을 줬잖니. 더는 어려워. 엄마, 제발요.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투자한 게 다 물거품이 돼요.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궤도에 오를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2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이번엔 저희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털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민수는 계속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 또 한 번은 1,000만 원. 저희는 거의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대출 상환을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금액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명의로 된 대출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저는 당장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확인 후 말했습니다. 고객님, 작년 6월에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실인분증과 인감도장으로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은행에 간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은행 측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제 본인 확인도 완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은행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출 서류를 확인해 보니 분명 제 이름으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서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왜요?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드님이십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우리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저는 당장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민수가 산다는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 명의로 1억 5천을 대출받았다며? 그게 사실이니?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제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 주식에 손을 댔어요. 처음엔 조금만 벌려고 했는데 계속 잃게 되고 그걸 만회하려다 보니 점점 더 큰 돈이 필요해졌어요. 사업한다고 받은 돈도 다 주식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계속 잃기만 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낸 돈이,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 전부 주식으로 날아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1억 5천을 더 빌린 거니? 네, 그것도 다 주식에 썼어요. 만회하려고 했는데 계속 잃기만 했어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화를 잘 내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우리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 알아? 그걸 도박으로 날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걸 갚으려면 더 벌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것도 제 명의로 진 빚. 저희 슈퍼 수입으로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고객님, 대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대출이요? 나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또다시 확인을 해보니 제 명의로 8천만 원의 대출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확인된 대출 총액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3억이라니.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대출이 3억이 넘는다는데 이게 다 사실이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넌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대체 어떻게? 민수는 흐느끼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님이 이 빚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 그게 제 아들인데요. 제가 어떻게 제 자식을 고소합니까? 하지만 어머님, 이대로 두시면 어머님께서 이 빚을 다 떠안으셔야 해요. 3억이 넘는 빚이에요. 평생 갚으셔도 못 갚으실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아들을 고소한다?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도 맞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희 부부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남편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를 고소해야 할 것 같아. 여보, 나도 괴로워. 하지만 우리가 이 빚을 떠안으면 우리 인생은 끝이야. 그리고 민수도 이렇게 놔두면 안 돼.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제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로서의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얼마 후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민수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진짜 저를 고소하신 거예요? 민수야, 어떻게 친엄마가 자식을 고소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절 감옥에 보내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3억이 넘는 빚을 엄마가 어떻게 갚니? 엄마 아빠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이야. 그래도 고소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내가 먼저 엄마를 배신했잖니. 엄마 명예를 도용한 건 너였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 민수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수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수를 마주한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검사는 민수의 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 여러 죄목이 붙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어머니도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엄중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비록 가족 간의 일이라 하더라도 명예도용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3년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변제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가가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만족하셨어요? 전 전과자가 됐어요. 이제 취업도 못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민수야. 엄마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야. 엄마도. 됐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는 그렇게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슈퍼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아닐까? 제가 아들을 너무 방임한 게 아닐까?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던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박민수 씨 어머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민수 씨가 다니던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심리상담사입니다. 민수 씨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그분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수 씨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도박 중독 초기 증상이 있었거든요. 도박 중독이요? 네. 처음엔 친구들과 가볍게 시작한 온라인 도박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희가 치료를 권유했지만 민수 씨는 거부했어요. 자기는 문제없다고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일찍부터 도박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학생의 동의 없이는 부모님께 알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민수 씨의 사건을 알게 되었고 어머님께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저에게 도박 중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민수가 일부러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병 때문이었던 걸까? 어머님, 민수 씨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아프다면 엄마로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하세요? 민수야, 엄마가 상담센터 선생님께 얘기 들었어. 내가 도박 중독이었다며?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그게 병이라면 치료를 받아야지.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뭘 도와줘요? 저 이미 전과자 됐어요. 인생 끝났어요. 아니야, 민수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치료받고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는 저를 고소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야. 엄마는 널 포기할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민수야. 엄마한테 와. 같이 치료받자.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한참의 침묵 끝에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민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를 도박 중독 전문 치료센터에 데려갔습니다. 민수는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금단 증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면회를 갖고 민수를 격려했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옆에 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잖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6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민수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도박 중독은 재발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계속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슈퍼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께 인사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을 하는 일상이 민수에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주말마다 자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의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민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빚을 갚고 싶어요. 민수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알아요. 하지만 제가 만든 빚이잖아요. 평생이 걸려도 갚을 거예요. 저는 민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낮에는 슈퍼 일을 돕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휴일에는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저와 남편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슈퍼 영업시간을 늘렸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었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자조 모임에서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한 기업인이 민수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민수 씨, 당신의 변화가 인상 깊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과거에 본인도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회사에 취직했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더 빠르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을 5년 만에 갚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그때 너를 고소한 거. 엄마도 많이 괴로웠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그게 전화위복이었는지도 몰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때 바닥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엄마가 그냥 넘어가 주셨다면 저는 계속 도박을 했을 거예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네, 아빠. 꼭 그렇게 할게요. 그 후로 민수는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 얼마 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 저는 지난 일들이 꿈만 같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저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정말 힘드셨죠? 그럼 정말 힘들었지. 엄마도 사람인데 제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니?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를 진짜로 구하고 싶었거든. 그냥 덮어주면 넌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엄마도 살고 싶었어. 3억의 빚을 떠안고 살 수는 없었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의 그 결정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너는 그걸 해냈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금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슈퍼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민수는 옆 동네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그날의 일을 돌이켜보면 저는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 아들을 고소해야 했던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도박이나 중독에 빠졌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병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주를 보며 웃고 민수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합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합니다. 가끔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제가 엄마 아빠께 받은 사랑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민수야. 넌 이미 충분히 갚았어. 내가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가장 힘든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구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민수를 고소했지만 민수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탐대실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